자, 어제 저녁에 더불어 거수기당에 후보들 토론이 있었는데 MBC에서요. 여기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거는 추미애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어제 자기 거수기당의 대선 후보 이낙연, 이재명, 추미애 등이 토론을 했는데 여기에서 추미애 이낙연 토론 과정에서 추미애가 중요한 폭로를 했습니다. 손준성의 유임을 고집하는 로비가 청와대와 당에서 있었다. 그러니까 윤석열 측이 손준성은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 달라고 한 사람이 아니었다. 우리는 원래 있던 친구를 유임되길 바랐는데 추미애가 내놨다 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는 청와대와 당에서 있었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이낙연이 뭔가 큰 폭로를 유도할 작정으로 손준성을 왜 그 자리에 임명했나? 이러니까 추미애가 유임을 고집하는 로비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낙연이 윤석열의 로비였냐 하니까 추미애가 윤석열의 로비에다가 당에서도 엄호하는 사람이 있었다. 청와대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의 로비였나라는 것은 이낙연이가 당연히 손준성이 윤석열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려고 윤석열의 로비였나 했는데 추미애는 사실 윤석열의 로비에다가란 말은 지나가듯이 이야기하고 당과 청와대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이 정색을 해서 장관이 그걸 지켰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니까 추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셨지 않느냐고 너가 나한테 그렇게 압박을 하지 않았냐 이렇게 나무라며 또 이 박용진이가 깜짝 놀랄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 문제를 거론했는데 손준성이 검사 인사청탁을 받았다. 거기에 청와대도 있고 민주당도 있다고 했는데 인사청탁을 한 사람이 누구냐? 이러니까 추미애가 그걸 말하면 이슈 본질이 바뀌게 된다면서 8월에 인사 로비가 강력하게 있었다. 당 대표가 당정청 협의라는 이름으로 국면 전환을 건의해서 청와대에서 연락이 온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8월이라는 것은 추미애가 작년 1월에 법무장관이 되었으니까 8월이라고 하면 작년 8월입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박용진이가 추 장관이 우리 안에 반기획 세력이 있다 해서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심각하다고 하자 추 장관은 박용진 의원도 그때 장관이 시끄럽다는 쪽에 있었다고 서운함을 표시했고 박용진이가 그때 당신 아들 문제 때문에 그랬다고 설명을 하자 추는 아들 거론하지 마라. 눈꽃만큼도 문제없는 아이다. 아이까지 인질 잡아서 저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조국은 오죽하겠냐라고 울먹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후에 추가 인사청탁을 한 사람을 재차 물었음에도 추는 이슈가 엉뚱한 대로 가버린다라고 하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자, 이낙연이는 이와 관련해서 손준성이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임명된 것 2020년 1월 23일일 때고 그때는 자기가 총리를 해서 손을 떼서 직책이 없을 때였다라고 말을 하고 이낙연은 수사정보 담당관으로 보직이 명칭이 변경된 것은 2020년 9월 3일이었다. 그 시기에 청와대나 당에서 어떤 로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큰 쟁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걸로 이미 윤석열이가 손준성의 두목이고 손준성을 측근으로서 지금 자료를 빼라고 지시했다는 말이 다 무너졌어요. 추미애가 지입으로 손준성을 임명할 때 로비가 있었다고 말을 했고 그 로비가 당과 청와대에서 임명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 누가 이거를 했느냐? 자, 이럴 때 당 대표는 정세균이 하고 있었고 청와대에서는 조국이 물러가고
지금 다른 사람이 있을 때인데 손준성을 안철하고 로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과 청와대를 동원해서 로비를 해서 그 자리에 들어온 손준성이 지금 어떻게 윤 편을 들어서 이 정권의 핵심적인 인물이었던 사람들을 고소장을 김웅에게 전달한다는 겁니까? 그런데 민정수석 밑에 있는 공직기강 비서관 최강욱이가 2020년 3월 16일 날 사표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곧바로 열린민주당 가서 국회의원 배지 달고 나왔잖아요. 자, 이렇게 보면 정말로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그럼 최강욱이가 청와대 민정수석 밑에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그 당시 민정수석보다 더 영향력을 행사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손준성 검사는 최강욱이한테 지금 신경을 써야 될 그런 입장인데, 손준성이가 최강욱에 대해서 고발장을 김웅에게 전달했다. 자, 여기에서 이거 엄청난 미스테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 청와대와 당이 로비를 해서 집어넣은 손준성. 자, 이 손준성이가 최강욱을 당시 자기를 관장하는 공직기강 비서관에 있는데 그 손준성이를 갖다가 저렇게 했다. 이 뭐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손준성의 경력을 보면 2020년 2월에까지, 지금 작년 2월까지 원주지청장으로 있다가 작년 2월 달에 총선 2달 전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와서, 그런 다음에 4월 초에 김웅에게 그 문건을 보냈다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수사정보정책관이 나중에 수사정보 담당관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자,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참으로 이상하다. 손준성이는 여전히 오늘까지 고발장은 결코 모른다. 도무지 알 수 없다. 공수처가 밝혀달라. 어떤 경위로 의혹이 발생했는지 모를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또 의혹이 하나 더 터졌어요. 공수처에 낸 조성은이의 휴대전화가 김웅과의 대화방을 삭제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노출했다는 거예요. 삭제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제출했다는 거예요. 조성은이는 신분 노출이 끔찍했기 때문에 삭제했다고 밝혔는데, 핵심 증거인 대화방을 폭파한 채 증거 제출을 왜 했는가에 대해 지금 의문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공수처가 조성은이 휴대전화로만 지금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대검도 어제까지 지금 확보하지 못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대검 공수처가 수사가 진행된 게 없는데 압수수색하고 입건하고 그 난리를 쳤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은 결국 허지부지 끝날 가능성이 거의 유력해지고 있는데요. 조성은이가 공수처에 핵심 물증으로 제출한 휴대전화에 김웅의 텔레그램 대화방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례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신속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공수처가 핵심 증거인 조성은 김웅의 대화방 확보에 실패하면서 난간에 부딪혔어요. 조성은이는 공수처로부터 연락을 받고 9일날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조성은이는 휴대전화 2대와 김 의원의 대화방 등을 캡처한 이미지 파일이 담긴 USB를 공수처에 제출했어요. 공수처는 조성은이가 참석한 상황에서 휴대전화를 포렌식해서 김 의원이 전달한 고발장 등을 다운로드한 로그 기록을 확보하고 조성은이한테 휴대전화를 돌려줬는데, 근데 조성은이가 공수처에 제출했던 휴대전화에는 텔레그램 대화방 내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화방에 내용이 있어야 손준성이 김웅에게 고발장을 보냈는지를 알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인데요. 그래서 이 조성은이가 어제 CBS를 만나서 뉴스버스의 고발 사주 의혹이 나간 직후에 김웅과의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나왔고, 그러니까 이 보도가 9월 2일 나간 이후에 대화방에서 나왔고, 그 이유는 신분 노출이 끔찍해서 지를 감추려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버스가 김 의원에게 전화를 하고 저에게도 통보식으로 기사 나간다고 하다 보니 자기가 금방 찾아낼 거라고 생각했다. 자, 김웅과의 대화방이 삭제됐는데도 최초 전송자가 살아있는 파일을 공수처에 제출할 수 있었던 것은 조성은이가 증거 저장용 텔레그램 계정이 하나 더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조성은이가 공수처에 제출한 휴대전화 중 한 대는 작년 4월 달에 김웅과 대화를 주고받을 때 사용했던 것이고 또 다른 한 대는 파일을 저장하기 위해 증거 저장용으로 만든 별도의 텔레그램 계정이 있는 거라는 겁니다. 참 무서운 예잖아요. 근데 조성은이가 김웅으로부터 파일을 받은 다음에 텔레그램 전달 기능을 통해 자신의 증거 저장용 텔레그램 방에 전송을 했고 이후 김웅과의 대화방은 이제 사라져버리게 되겠죠. 그게 조성은이의 주장인데 조성은이가 김웅으로부터 받은 파일을 텔레그램 저장용 기능을 이용해서 자신의 저장용 텔레그램에 전송하고 이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할 경우에 파일 상단에는 여전히 손준성 보냄이라는 그런 전송자가 확인은 된다고는 합니다. 자, 그래서 김웅과의 대화방을 폭파하고 포렌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수처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손준성 검사의 아이폰을 확보했지만 잠금 기능이 있어 분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화방이 사라지면서 김웅이 손준성 보냄 표시가 되어 있는 파일을 조성은에게 전달할 때 어떤 말을 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웅이 이 파일을 보내니까 이걸 갖다가 당해서 고발장을 작성해서 해라. 이런 게 지금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단지 손준성이 보냄이라는 파일 존재만으로 손이 김에게 문제 파일을 보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성은이는 김웅과의 주요 대화 내용을 캡처해둬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지만은 편집된 캡처가 원래 대화방 내용 오리지널만큼 증거 능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울 거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황상으로는 손준성이가 고발장의 최초 전송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누가 고발장을 작성했는지 손 검사가 누구로부터 전달받아서 누구에게 줬는지는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고 조성은이 휴대폰 포렌식을 했지만은 자료가 없다는 겁니다. 자, 손 검사는 지금 분명히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고발장과 첨부 자료를 김웅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고발장 전달 의혹까지도 부인을 했어요. 자, 그런데 왜 조성은이 김웅과의 대화방 내용을 폭파한 것인가? 조성은이 개인 신상 노출이 우려된다고 하지만은 핵심 증거인 대화방을 폭파하고 일부 복사본만 남겨둔 채 포렌식을 한 것은 또 다른 이유들이 있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중요한 걸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데서는 별로 안 건들지만 추미애가 손준성을 임용할 때 청와대와 당에서 로비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조성은이 공수처에 제출한 그 전화기 2대에 김웅과의 살아있는 대화 내용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일부만 발췌되어서 이 스크린 캡처되어 있고 그래서 손준성 파일이라는 게 손준성이 보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을 하겠지만 정말 이게 손준성이 무슨 의도로 김웅에 보냈고 김웅이 또 조성은한테는 어떻게 하라고 보냈는가를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파일만으로는 범죄 입증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대검과 지금 공수처가 이 사건 수사의 입증에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다. 이 이야기입니다. 장난치다가 꼬라지 좋게 돌아갑니다. 폭로가 저쪽에서 나오고 있어요.